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와 함께 듣는 서양음악사 시간입니다. 예술가들은 보통 자신의 작품 속에 본인의 생각과 시대상을 함께 담아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에 앞서 작가의 삶과 당시 시대 상황을 함께 살펴본다면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진행될 본 강의의 주제를 서양 음악의 태동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1차 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와 신화, 제2차 시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음악관, 제3차 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음악의 특징 및 감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서양 문명의 중심지로 고대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으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뛰어났던 그리스의 역사 속에는 아주 특별한 신화가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교훈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신화 속에는 신들이 인간과 동물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와 행동들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를 신화 속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합니다. 음악, 즉 뮤직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 신통기에 등장하는 9명의 예술의 여신 무사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도 무사히 여신들을 모시는 신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그 어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과학, 수학, 의학, 지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서양 음악사를 중심 주제로 하여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융합교육의 차원에서 때로는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동시대 역사도 간단하게나마 함께 다루게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연도를 지칭할 때 AD를 서기로, BC를 기원전으로 통일합니다. 인류가 기독교 연대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서기 525년에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가 당시 교황 요하네스 1세에게 로마의 연대를 기독교 연대로 바꾸자고 건의하고 이를 교황이 수용하면서 예수가 탄생한 해를 AD 1년, 즉 서기 1년으로 정하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악의 정의와 기원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이란 음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회화나 조각이 공간적인 예술인데 반해 음악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소리로 나타내는 시간적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화에 비유해 보면 시간은 화면으로 보며 음은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되듯이 음이 움직여서 멜로디가 되는 것으로 회화에서의 색채는 음색으로, 색채의 농도는 샘열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음악의 기원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음악은 기원전 5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쯤의 제4빙하기 시대에 발생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으며 음악의 기원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큰 틀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기원설입니다. 기약 기원설이라고도 하며 선사시대에 인류는 부족한 서로의 통신수단으로 신호를 교환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큰 북과 같은 타악기나 동물의 뿔을 이용한 관악기를 신호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그 음향을 듣고 유쾌하게 느껴지자 그것을 음악을 창조하고 연주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음악이 비롯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두 번째, 노동기원설입니다. 리듬 기원설이라고도 하며 춤을 추거나 노동을 할 때 특정한 리듬이나 음향으로 반주를 하려는 자연적인 충동에서 음악이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세 번째, 감정고양설입니다. 성악기원설, 선율기원설이라고도 하며 인간은 환희나 기쁨, 분노, 공포, 고뇌 등을 목소리로 표현하려는 자연 발생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데 음악은 인간의 자기 표현의 충동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네, 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산지가 많은 본토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는 본래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편입니다. 이러한 기후는 올리브나 포도 등 과일의 재배에 적합하지만 일반 곡식의 경작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곡물과 식료품 등은 바다를 건너서 구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스는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원전 6000년경에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어 기원전 1500년경에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후 청동기를 사용하는 미케네 문명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도리아인들의 침입을 받아 기원전 1100년경부터 기원전 800년경까지 미케네 문명이 쇠퇴하는데 이 시기를 그리스의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후 기원전 8세기부터 문화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도시국가 형태의 폴리스가 형성되고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정치는 물론 철학, 문학, 연극, 미술 분야도 활발하게 발전합니다. 특히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뛰어난 건축물들이 이 시기에 세워지고 서사시인 호메로스는 그리스 문자로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저술하고 헤시오도스는 신통기를 저술합니다. 이렇게 융성하던 그리스 문명은 기원전 431년에 시작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계기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6년부터 기원전 323년까지 재위하면서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완성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한 기원전 334년부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 동부 지중해가 로마 지배에 들어간 기원전 30년까지의 약 300년 동안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며 이후 그리스는 로마에 편입됩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의 형성 시기는 기원전 1000년경을 시작으로 보는 경우와 기원전 776년에 열린 첫 올림픽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는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편입된 시점까지로 보는 것과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리스 정복까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대 그리스가 서구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그리스 문명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유럽 전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고대 그리스가 로마 제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의 다방면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철학, 예술, 건축 등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근대에까지 이어져 유럽의 르네상스와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나타난 신고전주의 등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대 로마 시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는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설화에 의하면 이탈리아 중부를 흐르는 테베레 강변에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아이가 버려졌는데 이들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는 성장하면서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며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기원전 753년 4월 21일에 약 3천여 명의 주민으로 로마라는 작은 국가를 건설합니다. 로마 지역에는 캄피돌리오,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퀘리노, 첼리오, 아벤티노라는 이름의 7개의 언덕이 있는데 이들은 이 일대에서 목축과 농업으로 살아가면서 로물루스를 왕으로 선출하고 최고 의결 기구인 원로원을 창설하였으며 기원전 753년에서 509년까지 7명의 왕이 로마를 통치하며 국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510년부터 공화정을 실시하며 내려오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이었지만 원로원 귀족들의 재산 축제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시민들은 원로원의 등을 돌리게 되고 시민들의 입장에 우호적이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지지하며 집정관으로 선출합니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화국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종신 집정관에 오르게 되는데 이는 공화정 옹호자들에게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폐지하고 황제가 되려 한다는 의심을 주어 결국 14명의 원로원의 공화정 옹호자들이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원로원 회의장 회랑 아래에 있는 폼페이우스 입상 앞에서 카이사르를 살해합니다. 카이사르는 미리 작성해 놓은 유언장에 후임자로 그의 누나 율리아 카이사리스의 외손자인 당시 18세의 옥타비아누스를 지명해 놓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후에 아우구스투스 1세로 호칭이 바뀌며 기원전 43년에 삼두 정치의 집정관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기원전 27년에는 자신에게 존엄자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와 제1시민을 뜻하는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권력을 장악하고 로마 제국의 1인자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세 황제 이후 로마 제국은 오현제 시대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번영해 나가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군인 출신들의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주변의 프랑크족, 알라마니족, 고트족 등의 게르만족들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은 쇠퇴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서기 324년에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로 공표하고 330년에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확정합니다. 이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서기 395년에 사망하면서 두 아들 중 장남 아르카디우스를 제국 동부의 황제로, 차남 호노리우스를 서부 지역의 황제로 임명하면서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됩니다.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지배하던 서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에 멸망하고 소아시아를 지배했던 동로마 제국은 서기 1453년에 멸망합니다. 학자들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서기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서기 1453년까지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묶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적으로 볼 때 그리스와 로마는 분명히 서로 다른 지역인데 함께 보는 이유는 그 당시 역사적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168년에 로마군은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4개의 작은 공화국들로 분할하여 통치하였고 기원전 146년에는 마케도니아를 멸망시켜 로마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행정구역이 된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카였으며 정복되지 않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로마에 조공을 바치면서 자치를 유지하고 로마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전통적인 자치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아테네의 아고라는 문명과 정치의 중심지로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212년에 카라칼라 황제는 이탈리아 반도를 비롯한 로마 제국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안토니누스 칙령을 선포하고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서 동일한 법과 경제 체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카라칼라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그리스는 다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고 동서로마의 분열과 서로마의 멸망 이후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가 유럽의 강자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는 자신들만의 신화 체계가 약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자신들의 고유 신화로 받아들이게 되며 점차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로마에서 사용하던 언어인 라틴어로 바꾸어 로마 전역으로 전파합니다. 따라서 그리스 신화는 그대로 로마 신화로 이어졌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대 그리스 신화인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속에서 시작된 뮤직의 어원과 신들의 탄생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의 신과 영웅, 우주관, 그리고 그리스 고유의 종교 의례와 의식 행위의 기원 및 의미에 대한 신화와 전설을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신과 같은 절대자가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만물은 자연히 이루어져 각기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들도 인간처럼 나중에 생겨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는 서사시로 우주의 탄생과 신들의 기원 및 계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통기를 저술하였는데 그는 이 책에서 최초로 무한의 공간인 카오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가슴이 넓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사랑의 신 에로스가 나타나고 카오스로부터 어둠을 상징하는 태초의 신 에레보스와 밤의 여신 닉스가 생겨나며 닉스와 에레보스 사이에서 창공의 신 아이테르와 낫을 상징하는 헤메라가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가이아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상징하는 우라노스와 바다를 상징하는 폰토스를 낳고 우라노스와의 사이에서 티탄이라고 하는 6명의 남신과 티타니스라고 하는 6명의 여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노스를 낳습니다. 이들을 티탄족이라고 하는 신들인데 그들은 신적 존재인 동시에 아드키먼 인간의 조상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또 3명의 둥근 외눈박이 거인 키클로페스와 3명의 헤카톤케이르를 낳았는데 이들은 손이
100개인 괴물이었습니다. 이들 티탄, 키클로프스, 헤카톤 케이르 등은 혼돈 상태에 있는 대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티탄족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적은 크로노스는 거대한 낫으로 아버지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자르고 세계의 지배권을 차지합니다. 이때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자를 때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떨어진 피가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 떨어지면서 24명의 거인족인 기간테스 형제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상반신은 인간의 몸을 하고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라노스를 물리친 크로노스에게는 6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물리치고 왕이 된 것처럼 그도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자식을 낳기만 하면 삼켜버렸습니다. 크로노스의 마지막 아들인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내인 레아는 돌을 보자기에 싸서 아기로 속여 남편 크로노스에게 삼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구한 제우스도 성장하여 예언대로 아버지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제우스는 성장한 뒤 아버지 크로노스가 삼켜버린 형들을 토해내게 한 후 형제들과 힘을 합쳐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제우스 자신은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옥을 각각 나누어서 지배하게 됩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의 12신 중 주신으로 군림하며 어떠한 신이나 여신도 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으며 만약 나의 뜻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를 붙잡아 캄캄한 타르타로스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때 그 자는 내가 다른 어느 신들보다 얼마나 힘이 센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번갯불로 우주를 지배하게 됩니다. 제우스의 지배하에 있는 올림포스의 주요 신들은 제우스의 누이이며 아내인 헤라,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출산의 여신 아르테미스, 제우스와 남매지간으로 곡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여신 테메테르, 가정에서 화롯불을 주관하는 헤스티아,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로 태양의 신이며 음악, 의술, 궁술, 예언을 담당하는 아폴론, 신들의 사신이자 죽은 사람을 하데스로 인도하는 안내자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전사의 전형으로 묘사되는 군신 아레스, 포도주의 신으로 주연의 상징이며 일명 바코스라고도 하는 디오니소스가 있는데 이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중심을 이루는 12신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12신들이 올림포스 산에서 영생의 음식인 암브로시아를 먹고 신주인 넥타르를 마시면서 향연으로 나날을 보낸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처럼 신들의 생활은 외관상 인간의 생활과 비슷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인 인간과는 다르고 또 신들은 형체를 마음대로 바꾸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생명 없는 물체로도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신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랑, 미움, 노여움, 선망 등의 감정에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들에게 적의를 가진 인간에게는 적대하고 존경을 나타내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호의를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에서 그에게 영감을 주는 무사히를 함께 그려넣어 신비감을 더하고 있는데 무사히들의 탄성
가정에는 기간토마키아라고 하는 기간테스와 제우스가 주신으로 있는 올림포스 산의 12신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티탄족과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제우스가 주신으로 있는 12명의 올림포스 산 신들과 10여 년간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제우스가 승리하고 티탄족들을 지하세계인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에 분개한 티탄족들의 엄마 가이아는 기간테스를 부추겨 제우스에게 맞서게 합니다. 기간테스는 알키오네우스의 지도 아래 올림포스 신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제우스는 거인들을 번개로 공격하는 한편 헤라클레스를 만들고 아레스는 산을 들어 던지고 디오니소스는 지팡이로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화산과 섬으로 기간테스들을 누르고 헤라클레스는 활을 쏘아 기간테스 종족들을 물리치게 되며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제우스는 기간테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를 찾아가 9 밤낮을 지내며 사랑을 나누고 9명의 예술의 여신 무사이를 낳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멜포메네, 에라토, 에우테르페, 우라니아, 칼리오페, 클리오, 탈리아, 테르푸시코레, 폴리힘니아입니다. 무사이들은 파르나소스 산에 살면서 아폴론을 수행하며 신들의 연회에 참석하였고 아폴론의 리라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 신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예술과 문학, 과학의 각 분야를 관장하였으며 그들이 문학 작품에 등장할 때는 주로 이야기의 시작을 담당하거나 화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무사이라 부르며 영어로는 뮤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9잠의 뮤즈가 관장하는 행위 또는 기술을 무지케라 하였고 오늘날 음악을 영어로 뮤직이라고 부르게 된 어원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뮤지케란 말은 음악을 중심으로 시, 무용, 연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예술을 뜻하며 음악은 예배나 제례 등의 경우를 통하여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되었으며 국가의 청년층을 도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명의 무사이들이 관장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리오 여신입니다. 클리오는 역사와 영웅시를 담당하는 여신으로 클리오를 상징하는 물건으로는 양피지 두루마리와 트럼펫 그리고 월계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라니아 여신입니다. 우라니아는 천문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하늘이라는 뜻으로 별이 수놓아진 옷을 걸치고 손에는 지구와 컴퍼스를 들고 두 눈이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별의 위치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우라니아는 기독교 시인들의 무사로 여겨지는데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에서 하늘의 무사로 불렸습니다. 현재 그녀의 이름은 베를린, 비엔나, 취리히, 안트베르펜에 있는 천문대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멜포메네 여신입니다. 멜포메네는 비극을 관장하고 있는 여신으로 노래하는 여인을 뜻하며 머리에 포도나무 넝쿨로 엮은 관을 쓰고 손에는 찡그리고 비극적인 표정의 가면과 단검 혹은 운명의 몽둥이를 들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의 비극 배우들이 신던 반장화를 신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네 번째 테르푸시코레 여신입니다. 테르푸시코레는
합창과 춤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춤추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화관을 쓰고 리라를 연주하며 흥에 겨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무희나 합창대가 주변에서 그녀의 음악에 맞추어 동그랗게 둘러서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폴리힘니아 여신입니다. 폴리힘니아는 시와 찬가, 춤, 판토마임, 웅변, 기하학,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기다란 망토와 베일을 걸치고 있으며 손으로 턱을 베고 사색에 잠긴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여섯 번째, 에라토 여신입니다. 에라토는 사랑의 시와 춤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에라토는 에로스에서 파생된 말로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에라토는 주로 머리에 장미 화관을 쓰고 리라나 기타라를 손에 든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횃불을 들고 에로스와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에우테르페입니다. 에우테르페는 음악 또는 서정시를 주관하며 피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드라키아 강의 신 스트리몬과의 사이에서 레소스를 낳았으며 그가 성장하여 트라키아의 왕이 된 후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여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의 습격을 받고 목숨을 잃습니다. 여덟 번째, 탈리아 여신입니다. 탈리아는 희극과 발랄한 전원시, 목가 등을 관장하며 이 탈리아는 풍요와 환성의 뜻으로 우스꽝스러운 가면과 목자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넝쿨로 된 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아홉 번째, 칼리오페 여신입니다. 칼리오페는 서사시를 관장하고 있는 여신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뜻이며 호메로스에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영감을 준 대표적인 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판을 들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무사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혜와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와 신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화체계가 약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복지 그리스의 화려한 신화를 자신들의 언어를 통하여 유럽에 전파하며 로마의 신화로 각인시켰다는 점과 둘째,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는 그의 서사시 신통기, 즉 신들의 계보 속에서 9명의 예술의 여신 무사이를 탄생시켜 예술과 문학, 과학의 각 분야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들을 지칭하던 무사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뮤직의 어원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와 신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